자, 뻔한 주식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줄 압도적인 인사이트, 주식 투자 참교육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태원이고요. 여러분들을 참교육시켜드릴, 올바른 길로 이끌어드릴 두 분의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선 김문석 대표님, 박윤진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 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텐션 올리셔야 돼요. 이거 저희는 10시여서 조금 지칠 수 있지만 살짝 잠이 들었어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녁 6시라고 생각하시고 텐션 올리셔야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간단하게 소회를 한 20초만 드릴 테니까는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김문석 대표님 지난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어우 짜증. 그렇죠? 짜증. 어우. 정강후약. 짜증. 주식을 내가 왜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겠다. 네. 이제 오늘 제가 종목도 화끈한 거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박윤 대표님. 진짜 시장이 너무해. 진짜 너무하죠. 너무해. 너무해. 그냥 한마디로 너무하다. 그냥. 너무 짜증나서 나도 진짜 다 덮어버리고 싶은 막 그래. 근데 오늘 날씨가 엄청 더 후덥지근한 거 알죠? 너무 더워요. 근데 딱 우리나라 증시가 딱 이렇게 후덥지근했다. 네. 이런 느낌이야. 원래 피부가 고우셨는데 주식장 때문인가 주름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떡합니까? 원래 주름이 있었나? 그럼요. 화장품 탓 아닐까요? 야, 민감한 발언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재밌는 내용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내용만 쏙쏙 뽑아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헛된 약속 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챕터 1 불편한 질문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게 조금 애매해요. 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경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증시 그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다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가 왜 제가 뽑았냐면 공교롭게도 요 기사가 나온 거는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틀 전에 지난주 일요일 날 이 자리에서 제가 두 분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 방송 맞나? 라고 생각하면 그죠? 안 되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일단은 볼게요. 이 기사의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증시인데 시장 규모로 봐서는 5,100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증시, 증권 시장이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외국인이 떠나고 있다. 뭐 달러로 표현 안 하고 제가 이거를 와닿게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외국인 상반기 1월부터 6월 말까지 외국인이 무려 178조 원 우리나라에서 팔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월 하반기 들어온 지 거래일 수가 단 8일밖에 안 됐는데 무려 14조 원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이 떠나고 있는 이 시장,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저는 불안하다. 과연 우리가 그럼 이 외국인이 판 거 개인에게만 의지하는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한국 투자자들이 얼마나 더 베팅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만약에 투심이 위축됐을 때 이들은 과연 누구한테 주식을 팔 것인지가 의문이다. 이 얘기가 제가 지난주에 왜 개인 투자자들에만 의존하는 이 시장 저는 이거 너무 불안한데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두 분께 던졌는데 재밌는 게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우리 박윤지 대표님은 괜찮다 개인 수급에 의존해서도 괜찮은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반면에 우리 김문석 대표님께서는 요건 불안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요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듣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지 대표님. 네. 신기하죠, 진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이야기가 제가 지난주에 드렸었던 제가 우려하고 있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의존에서 지금 올라온 이 시장 여전히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변동성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 되게 울퉁불퉁하게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당분간은 여러분들 어떡하죠? 이게 여기서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또 이런 현상 나올 거예요. 몇 번이고 이럴 거거든요, 지금.
그런 각오를 좀 하셔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예전처럼 작년 한 시계열을 한 1년 전으로 돌려가지고 그때처럼 매매하고 싶다. 이거 안 되는 시장이에요. 저도 좀 우아하게 매매를 하고 싶은데 이 우아하게가 안 되는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럴 거다. 그거 감안하시고 그 대신 저는 방향은 우상향이다. 방향만 보고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게시판에. 지금 이 시장이 개인 투자자 위주로 수급이 이어지는 시장이 계속 진행돼도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아니면은 아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으로 들어오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시장일 것 같다. 어떤 의견이 있는지 좀 받아보고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 우리 박윤진 대표님께서는 개인 투자자에 의존한 시장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문석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경험적으로 이 개인이 주식을 막 사는데 계속 올라간다? 저는 네. 그걸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제 좀 뭐 우리 개인 투자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개인이 주식을 산다라는 얘기는 뭐 오르면 때릴 거고 네. 떨어지면 손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 타서 빠져나올 거고 수급이 좀 꼬이는 신호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뭐 개인들 최근에 매수 왕창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약간 요거는 좀 사실 수급도 좀 우려스럽긴 하다. 네. 다만 뭐 근데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다들 뭐 저를 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를 그냥 저는 내년장을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근데 올해장은 아니에요. 올해장은 아직 바로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뭐 외국인들 엄청 팔고 개인들이 사다 보니까 이러다가 장이 확 쓰러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도 하겠지만 제가 봐서 올해장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빠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 뭐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개인이 이겼네라는 얘기를 한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단 저는 내년은 좀 위험하다 봐요. 이 중에 내년 시장 아마 위험하다. 내년에는 꽤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내년이지만 사실 이번 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픔이 굉장히 좀 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HTS에서 되게 강조해서 주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사용 1등 증권사가 어딘지 아세요? 키움 아닐까요? 그렇죠. 키움? 압도적인 뭐 25년을 그래서 저는 키움증권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사용하는 비율 1위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부정하시진 못할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종목 앞에 신자가 있습니다. 이게 신용을 나타내는데 신용이 꽉 차게 되면은 검은색으로 칠해져서 더 이상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나오고요. 이게 신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 이게 노란색으로 생기면서 신용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던 지지난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용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주 동안 이 종목들이 추락을 하니까는 신용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신용 다 털렸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주식투자 참교육이지만 이 참교육을 진짜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개인 투자자들 향해서 던져버리게 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 몫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개인 투자자에 의존하는 이 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다양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의견이 논리적인지 그 의견을 택하셔서 투자하시는 방향을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진행을 할 텐데요. 가장 궁금해하실 SK하이닉스 ADR 상장입니다. 드디어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했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168달러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 그러니까 10분의 1로 거래가 되니까는 정상가 10배를 하게 되면 25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ADR은 25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의 금요일 주가는 220만 원입니다. 두 개의 가격 차이가 30만 원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수렴을 할 건데 본주가
250만 원으로 갖다 붙일 것이냐, 아니면 ADR이 좀 내려오면서 본주의 가격으로 붙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ADR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좀 더 올라가다 보면 본주가 좀 싼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지금 잡힐 것 같고, 이게 결국 하이닉스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면 그럼 삼성전자는 또 싼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제 미리 결론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 ADR이 앞으로 주가 빠지게 된다면 본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거고, 오르게 된다면 좋은 영향을 좀 줄 건데, 첫 번째 일단 제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비교가 될 거거든요. 참조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1,600조고 SK 하이닉스가 1,500조고 마이크론이 1,500조예요. 요 회사들 실적은 삼성전자가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 순이익 기준으로 내년도에 400조, SK 하이닉스는 300조, 마이크론은 내년에 한 180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 추정 실적 대비 PER을 보면은 삼성전자 지금 4배, SK 하이닉스는 5배, 마이크론은 한 8.3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월가에서는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주냐 하면 지금 내년 추정 실적 대비 12배까지 주고 있어요. 저평가네요, 아직도. 8배인데 싸다. 한 12배는 돼야 된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5배가 지금 많이 싸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SK 하이닉스 ADR은 마이크론이 미국 내에서 한 8.3배 거래되니까 우선 1차적으로 지금 한 5.2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1차적으로는 아마 8배까지는 한번 튀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감은 한 10배까지도 기대감이 붙지 않을까. 요게 이제 SK 하이닉스 ADR이 좀 올라가는 원리가 될 것 같고, 이러면 얘가 어쨌든 올라가면 본주가 상대로 싸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끌고 올라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단 이제 참조해야 될 부분은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ADR하고 본주하고는 과거 이제 평균을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할인 거래가 되거든요, 본주가.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어쨌든 수급적으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하고 나스닥 상장 안 돼 있는 거하고는 수급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할인 거래 될 수밖에 없어요. 평균은 보통 한 20% 정도는 할인 거래가 보통 되고요. 네. 할인이 좀 좁아지면 한 10%까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ADR과 본주는 절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ADR이 훨씬 더 비싸게 될 거고 본주는 한 20% 정도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할인 거래를 될 거예요. 근데 일단 할인 거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최근 이제 막 상장한 SK 하이닉스 ADR이 이게 뭐 지금 5배밖에 안 되는데 마이크론 8배니까 우리도 8배 가야 돼. 마이크론 목표가를 12배 받네? 그럼 나도 더 가야 돼.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게 자꾸 올라가려고 폼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러면은 본주도 이거 상대도 싼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저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윤진 대표님. 네. 워낙에 앞에서 말씀을 뭐 많이 다양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중복되지 않고 특별히 첨언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질문도 지금 있기 때문에 뭐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ADR 이번에 상장하면서 기대도 많았고, 저는 최태우 회장님 얘기하는 거 좀 들어봤어요. 저는 인터뷰하는 거 좀 들어봤더니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몇 개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일단 이 메가 지금 클러스터 사실 조성 중이잖아요. 우리 지금 호남 쪽에. 근데 미국에도 부지만 형성이 되고 전력과 이 물만 이거 공급이 잘 되면 미국에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지금 굉장히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저는요. 지금 나와 있는 뭐 클로드다, 뭐 챗 GPT다, 무슨 지금 뭐 퍼블렉스트나 지금 너무 많은 AI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나이가 가늠이 안 돼요. 저는 몇 살쯤 될 것 같다는 몇 살쯤이라는 사실 가늠이 안 돼서. 근데 최태원 회장님이 너무나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지금 AI는 5살 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멀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본인이 이제 회사를 상장을 했고, 그래서 뭔가 부심이 있었겠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참고하더라도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조금 더 대치동 가서 교육 좀 많이 받고 도제식 교육 받고 아직은
어른이 되려면 멀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성인이 되려면 AGI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AGI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제 진짜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AI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둑 두는 AI는 딱 바둑밖에 둘 줄 몰랐어요. 근데 바둑을 두다가 갑자기 요리하는 데 바로바로 전환이 되는 게 AGI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AGI까지 가는 데까지 우리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아직 멀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ADR이요. 왠지 이제 시작일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이 ADR을 상장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김문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선봉장으로 SK 하이닉스가 갔다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 뒤를 따를 만한 뭐 후보로 어떤 기업을 좀 선정을 할 수 있으실까요? 시연?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아, 나는 이재용 회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보면서 친해요. 뭐 친하진 않지만 가만히 있진 않을 험하신 것 분인데.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럼 이재용 회장만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다른 회장님들도 지금 어떤 신한 회장님 누굽니까? 저기 H H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K 증시의 ADR 상장은 하이닉스가 원래 사실 ADR 상장이 돼 있어요. 이미 몇 회사가. 네. 근데 이렇게 대여급을 낚은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지 않을까. 다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 좋잖아요. 네네. 내가 이 기업을 이게 미국 시장에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것도 나는 굉장한 재밌는 어떤 목표 의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요. 전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봐요. 삼성전자가 ADR을 상장을 준비한다. 그대로 갈까요? 약간 여기서 좀 재밌는 상상 한번 해보죠. 어떤 상상입니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하고 본질적으로 사업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반도체 영역이 있고 가전 영역이 있고 또 디스플레이 영역도 있고 지금 모바일 사업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또 파운드리도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뭘 하나 떼가지고 뭔가 떼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업만. 분할 물적 분할이나 뭐 이런 식의 네. 예. 나눠서 나간다라는 나는 얘기인가요? 향후에는 파운드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제가 그냥 간단히 그냥 재밌는 상상을 해보자고요. 파운드리는 사업부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한 24레벨을 TSMC가 받고 있거든요. 네. 이 레이팅 자체를 밸류에이션을 그러면 파운드리가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저는 좋아요. 그 상상에 동의는 하는데 제발 분할을 한다 그래도 물적 분할 말고 인적 분할 해야 된다. 그렇죠. 인적 분할이죠. 반드시 인적 분할 해야 우리 주주들한테 피해가 없다. 더 이상 물적 분할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용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두 분이 일치하는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시장이 그런 식으로 좀 좋은 환경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 우리 화이팅님이 네. 하이닉스가 액면 분할 말이 있던데. 네. 액면 분할설이 있죠. 채팅창에 또 올려주셨네요. 그게 태평 회장이 말씀 직접 했었어요. 그 인터뷰에서 아까 네. 전에 뭐 AI가 한 5살 수준이다. 그리고 네. 액면 분할에 대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했어요. 시장에서 액면 분할에 대한 가능성이 논해지면서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야기가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 된다 그러면 진짜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니까 좋을 것 같기는 근데 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액면 분할은 뭐 사실 이론적으로는 기업 가치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액면 분할은 나쁘지 않은 게 그럼요. 정말 하이닉스가 200만 원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두 번째는 때마침 ADR하고 10대 1이니까 네. 액면 분할 한 10대를 해버리면 이게 딱 비교가 ADR하고 되는구나. 바로 비교되거든. ADR은 30만 원인데 나는 왜 20만 원이야? 뭐 이럴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상상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우리 오늘 상상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상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같이
우리 하이팅님께서 네. 탁 까먹기 전에 얘기를 해주셨네요. 뭐라고? 하이닉스가 익명분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만약에 이 놓치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를 좀 참교육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시청자 게시판을 봐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링고님이 하이닉스 ADR 사면 돈 좀 벌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채팅 올라오셨는데 그냥 본주를 사라고. 뭘 ADR을 사. 세금 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본주를 사요. 한국 본주 분들은. 사세요. 본주를 사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볼까요? 아니 근데 왜냐면 궁금해. ADR 살라 그러면 또 환전해야 되잖아요. 내 말이 그렇죠. 그 말이에요. 환율 리스크는 없어. 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오늘 1,500원 깨진 거 봤어요? 밤 사이에 1,490 얼마로 끝났어요. 네네. 조만간 어쩌면 원화 강세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환율 리스크가 없다는 게 일단 본주를 사야 되는 이유고 그 세금 어쩔 거예요. 세금 그렇죠. 엄청 맞습니다. 그렇죠. ADR 타시면 여러분들 세금 엄청 두드러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본주 사시라. 음. 이거 모르시고 그냥 ADR 산다라고 해서 ADR 사셨으면은 먹은 거에 한 3분의 1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지 마시고요. 본주 사십시오. 본주. 링고님이 질문 잘 해주셨네요. 네. 본주 사야 되나요? ADR 사야 되나요? 네네네네. 자, 정답은 본주입니다. 본주로 네, 이야기를. 특히 단기적으로 또 본주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ADR 발행하면서 한 40조 정도 들어온 거 이거 아마 7월 중순에 들어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환전돼서 들어온 거니까 달러 때리고 원화 들어온 거니까 네네. 원화 강세 요인이라서 네. 더욱 더 지금 단기적으로는 본주가 낫겠죠. ADR보다는. 자, 좋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특히나 SK 하이닉스 ADR 상장은 지난주 시장의 제일 큰 화두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좋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불편하지만은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을 좀 드려야 될 시간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HLB와 펩트론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하한가의 이유가 HBLB는 저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간암 신약 세 번째 허가 불발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신약 개발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이야기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수하시고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좀 이해는 간다. 근데 문제는 펩트론이죠. 펩트론이 왜 하한가를 갔는지 제가 좀 정리를 지금 좀 아까 일찍 와서 해드렸는데 요거 한번 보실까요? 펩트론이 하한가 간 이유는 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자, 순번을 보게 되면 2024년 10월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어느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핵심 물질이 뭔지에 대해서 함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펩트론은 마운자로라는 아시죠? 비만 치료제 주사 이걸로 뜬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운자로의 장기 지속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장기 지속형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월 1회만 맞으면 된다. 이게 센세이션한 정말 실제로 맞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번과 월 1회는 정말 다른 신세계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저는 맞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일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요거 보실게요. 물질 이전 계약 단계, 최초 단계,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마운자로 다시 말해서 이게 핵심 물질이거든요. 테제파타이드 요게 포함이 검토되는 내용이 포함됐대요. 그런데 본계약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마자 이게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밝힌 거죠. 안 밝히고 있다가 투자자들은 그거야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요 기사가 처음에 계약이 터졌을 때 요 자료 한번 보실까요? 계약이 터졌을 때 이 월봉인데요. 100% 넘게 고가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바로 방금 보신 게 여기가 계약 터진 시점이었거든요. 계약 터지기 전과 계약 터지고 나서 무려 500배, 600배 가까운 6배 가까운 급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 모멘텀으로.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이 대표이사가 그냥
어떤 뭐 공식적인 절차도 아니고 음. 말 한마디를 딱 던진 거예요. 아, 그거는 그 물질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말 한마디 던지는 바람에 하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 개요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만 해드린 거고 어떻게 박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부터 제약바이오는 이런 회사는 좀 믿고 거르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나름 있어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그 CEO라는 사람들은요. 일단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정말 진짜 들어가서 연구만 하시는 분이죠. 언론에 이 회사의 CEO가 누군지 모르는, 이름도 모를 것 같은 그런 회사들이 좋아요. 근데 이름을 내걸고 뭔가 언론을 굉장히 노출하고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요, 진짜 좀 믿고 걸어요. 정리를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이거 도덕적 해이입니다. 해이죠. 이거는요, 아니 주가가 500% 올라갈 동안 마흔자로 월 1회라는 신기술, 센세이션한 이 부분이라는 거 뭐 몰랐겠습니까? 이거는 기만한 거예요. 이건 회사에서 이거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 이 전 펩트론을 뭐 거래를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뭐 회원들도 한 주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거 갖고 계신 주주분들 가만 계시면 안 돼요. 참교육 이거는 들어가야죠. 기만을 한 겁니다. 500%. 그냥 이게 왜 올라가는지 회사 대표가 본인의 회사의 주가가 5배 올라가는 게 왜인지 몰랐을까요? 이거를 그냥 함구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이거를? 이거는 이런 짓거리들이 그냥 용인이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계속 되니까는 이 회사에도 되고 저 회사에도 되고 이거는 주주분들 소송 거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소송 걸고 참교육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열을 내네. 우리 그루님께서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개물림 이렇게 찍으셨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기 금고래님은 삼천탕부터 징글징글하다 네.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천탕이랑 또 HLB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고 거릅니다. 저는 말씀하셨던 이유 때문에. 제가 기준 되는 거는 CEO예요, 무조건. 그 제약바이오 회사는요, 진짜 미안한데 여러분들이요, 봐야 돼요. CEO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올해 그나마 옛날하고는 그나마 제약바이오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뭐냐면 실제적으로 파이프라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적과 뭐 기술 이전이라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가지면서 제약바이오가 옛날에 소위 말해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면 뭐 사기꾼 장세 이런 얘기 오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실적이 받쳐주는 성장주 섹터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미지 쇄신을 하고 잘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거지 뭐. 옛날에 저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줄기세포하고 조화제약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그 논문 희대 사기 아니었어요. 어떤 펩트론은 하한가 잔량이 많지 않아서 네, 맞아요. 다행인데 네. 지금 HLB가 하한가 잔량이 330만 주라서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그 추가적인 시총이 4조 8천억짜리인데. 와. 솔직히 그게 그건데 저보고 펩트론이 더 걱정이야. 아니면은 HLB가 더 걱정이야. 그럼 솔직히 말하면 HLB가 더 걱정이에요. 저는. 저도. 네. 펩트론은 이러다가도 또 뭔가 또 살아나올 것 같은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HLB는 진짜 어떡해요. 진짜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 참 이게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거는 항상 이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좀 이거 하지 말라 그러기도 뭐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만 합니다. 알테오젠만 저는 알테오젠 하십니까? 좋아해요. 예. 알테오젠. 깨알 깨알 팁을 드렸으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요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좀 열을 낸 것 같은데요. 챕터 1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투자 상담 참교육을 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요 부분 또 저희가 중요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봤는데요. 요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내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믿고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잭팟이 터질 거라는 기대감에 하나오션을 7월 6일 월요일 11만 9천 원에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독일이 선정되면서 급락을 이어가며 5일 만에 무려 31% 마이너스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방사는 결국 시간 싸움이고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리포트를 보면서 간간히 버티고 있지만 매일 파란불이 켜진 계좌를 보니 숨이 턱턱 막힙니다. 추가로 공시가 나올 때까지 추매하면서 엉덩이를 무겁게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 눈물의 손절을 해야 할까요?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 고견 간절합니다. 박 대표님? 네. 너 어떻게 해야 저부터요? 되죠? 네. 하나 오션인데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마스크 프로젝트는 아직 살아있는 거고. 마스가. 그리고 네. 마스크는 이렇게 팩으로 쓰는 거고. 마스가 프로젝트는 마스가. 살아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또 언급했잖아요. 차라리 이거를 한국에서 트럼프 발음 좋은데요? 외국에 살다 오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근데 아. 근데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서 차라리 한국에서 하는 거 어떠냐. 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온 거 보면은 애정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캐나다 그 잠수정은 나토 국가들의 그 서로 자기네 리그가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실력이 없거나 뭐가 모자라서 안 된 것이 아니라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조금 있으면은 한번 반등도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분이 아까 전에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어요? 11만 9천 원이요. 11만 9천 원. 네. 31%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 이번 주에 그러면은 저희 하나오션 잠깐만 볼까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제 거 잡아 주시죠. 하나오션 일봉인데요. 이날 잡으신 거예요, 이날. 아이고야, 이날 기대심으로 월요일이면 요날 잡았어요. 왜냐면 요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요날 저녁에 캐나다 총리인가요? 아무튼 그 잠수함 사업 관련이 과연 한국에 배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독일 배정을 할 것이냐 선정 누구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발표를 하겠다라는 기대심에 이날은 장중에 14%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미끄러졌죠. 이날은 장중 14% 기대심을 먹고 다음날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은 위로 가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선정이 안 되면서 그냥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 11% 장중에 무려 23%까지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금요일 날까지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금요일은 반등을 했는데 4% 반등을 했는데 이 급락의 4% 반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거 들고 오히려 추매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김문석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지금 국내 상장돼 있는 조선이나 방산 같은 하나오션이 이제 양쪽 다 스킬을 띄고 있는 거니까. 네. 지금 국내 상장된 조선 방산주들이 지금 최근 특징을 제가 보면 첫 번째 작년 9월까지 신나게 올랐다. 네네. 이미 한번 시장을 주도했다는 얘기고요. 네네. 두 번째 작년 9월 이후로 지금 9개월째 박스권이다. 네. 세 번째 최근 5월 달 이후로는 이제 삼전닉스 쏠림 때문에 제법 많이 피해를 봐서 빠졌다. 네 번째 최근에 또 요 이슈까지 터지면서 또 빠졌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들 기업들이 그래도 워낙 이제 실적이 좀 그래도 좀 뭐 수주라든가 뭐 수주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대로 조선이나 방산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이미 이제 9개월 전부터 왜 박스권이었을까? 결과론적으로 좀 실적 잘 내고 있고 좋은 얘기 연초에도 많았는데 주가는 못 갔거든요. 근데 연초에는 또 뭐 삼전닉스 쏠림도 없었고, 근데 이제 못 갔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지난해 9월까지 이미 바짝 올라서 좀 미래 기대치를 좀 선반영한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본다면 약간 밸류 측면에서 시장의 매력이 작년보다는 그렇게 시장이 높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뭐 추세적으로 무너질 산업은 아닌데 지루한 박스권은 뭐 올 연말까지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라면
저라면 사실 지금이라도 저는 차라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바꿔버릴 것 같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 시장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종목들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유하는 게 좀 보유의 전략 아니면 추매 전략이 좀 더 유리할런지. 만약에 팔아서 현금화할 거라면 일단은 조금 기다리면 네.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 네네네. 뭐 좀 더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네네네네. 근데 저라면 뭐 구태여 얘 반등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냉큼 저는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팔아서 현금 들고 있을 바에는 들고 있는 게 맞고. 네.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글로 옮기는 게 맞고. 그쪽이 안전하다고 봐요. 박윤 대표님 요 의견에는 어떤? 이거는 투자자 성향에 달라. 마이크 붙이시고요. 네. 투자자 성향이 좀 다른 건데 본인이 좀 강단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난 좀 빠른 템포의 매매를 원한다. 난 좀 그러면 바로 갈아타셔야 되는 거지만 난 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다 하면은요. 굳이 이거를 손절하거나 제 생각에는 여기서 또 추매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시간으로 좀 더 좀 기다려 본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의 성향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게요. 난 정말 바빠 죽겠고 나는 이거는 꼭 바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돼 하시면은 바로 갈아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인지하실 거예요. 나 이거 팔아서 현금화하려 그러면은 그냥 들고 있는 게 낫고, 두 분 동일하게 나 그냥 바꿀래? 그럼 삼전 SK 하이닉스 쪽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상담은 정리를 하고, 그러면 한 가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된 단일 ETF가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ETF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뭐 우리가 주식시장 잘 되자고 만든 건데, 네. 정부 입장에서 초기에는 어쨌든 간에 해외 뭐 2배짜리, 3배짜리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돈을 조금 막아보려고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 참 어마어마한 국민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레버리지 ETF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지금 뭐 다들 원래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일반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레버리지 ETF가 있잖아요. 있지요.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레버리지 ETF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야 선물 옵션 위험해 나 안 해. 레버리지 ETF 나 안 해. 그리고 위험해서 안 해.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어때요? 그러면 해야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 사람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레버리지 ETF 한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예. 안 하면 바보 아니야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약간 도박 시장에 끌어들이는 느낌? 그럼요. 이거 지금 문제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여타 기업들이 다 망가지는 부작용을 만들었고 네. 심지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마저도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제 매물을 또 막 받아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야 되니까 가격을. 그러니까 아침에 어떻게 되냐면 본주에는 수급이 안 들어오고요. 일단 ETF에 먼저 수급 확 들어와요. 그러면 LP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본주를 움직여야 되는. 꼬리가 몸통뜨는 이런 상황이 됐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본주 매매 안 해요. 그냥 거래 대금이 지금 압도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넘어서 그냥 두 개 종목에 단일형 거기 레버리지 인버스에 그냥 거기에 다 가 있으니까 냅다 아침부터 거기다 그냥 돈을 투척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본주가 움직이니 이게 참. 이 ETF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애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뭐 상장 폐지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고요. 쉽지는 않고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반드시 이 하이닉스 액면 분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사실 200만 원 넘으니까 너무 비싼 거 한 주가. 맞아요. 거기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걸 매수할 수 있는 거. 근데 ETF는 지금 가격이 10,000원대잖아요. 확 들어갈 수 있죠. 질릴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여건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3점 본주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게
가격 어떻게든 가격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밸런스가 조금 맞아질까? 지금 200만 원짜리 한 주, 두 주 살 돈으로 저기 그냥 다 투척해버리는 10,000원짜리로. 이것도 의도야 좋았는데. 그럼.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머리 아플 거예요. 생각이 좀 짧았죠. 사실 저희도 이제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이끌어드리는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과연 어떻게 너 한번 해결해봐라 그러면 뾰족한 수가 사실 좀 안 떠오르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빠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예를 들면은 뭐 공매도를 못하게 하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공매도 때문에 괜히 빠지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득과 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또 못하게 하면 또 외국계 큰 자금 들어오는데 또 약간 방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조금 개념은 좀 다르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조금 너무 섣불리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간에 최근에 봤던 것처럼 삼전닉스의 어떤 쏠림 자체가 워낙 다른 종목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줬지만 실제로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도 뭔가 좀 올라갈 때마다 허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허들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좀 약간 얘기 나오는 거는 뭐 교육을 강화한다, 뭐 증거금을 올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가지고 네. 허들을 좀 올리는 게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현재로선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 두 가지가 거의 시가총액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의 변동성을 흔들어 버리면 전체 시장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와, 진짜. 이거는 좀 아니 무슨 서킷 브레이크가 옛날에는요. 저도 우리 오르작 박사님보다는 이 연수가 떨어지지만 제가 증권사에 입사했던 게 2002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4년을 이 직업을 하고 있는데 서킷 브레이크라는 거는요. 진짜 간혹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정말 큰 사고가 터졌을 때 보는 증권을 업으로 하는 저도 보기 힘들었던 상황인데 이거는 뭐 서킷 브레이크 일주일에 한 번 못 보면은 좀 서운해요 이제. 예. 네. 안 터지나? 사이드카는 기본이고.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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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너무 도파민에 우리가 지금요. 너무 이게 터졌어. 이 지금 이 위든 오래 위든 지금 너무 도파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 이 장세가. 위험해요, 진짜. 진짜 아까 제가 말을 많이 거두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장세 진짜 불안해요. 개인들이 이렇게 혼자서 다 갖고 간다라는 게 결국 이 파티의 끝에 접시를 빼는 순간 그 자리에 개인들이 앉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1% 지난번에 다음에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 테지만 이번 말고 지난번 시장의 조정 때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 딱 1% 팔았거든요. 그때 박살난 거였거든요. 네. 근데 맘먹고 2% 3%에서 박살 내겠다라고 박살보다는 이익 실현 한번 하겠다라고 그리고 밑에서 다시 걷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르르 움직이게 되면 이 고가권에서 움직인 개인들을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게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가 사실은 약간 도박판이 돼서는 안 되는데 네. 솔직하게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을 보면 이건 거의 지금 도박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이러면 뭐 우리 지금 흔히 말로 누가 담배 피라 그랬어? 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몸에 안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누가 피지 말라 했잖아. 세금 왜 걷어? 근데 그러니까 뭐 만들어 놓고 왜 피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이번에도 피지 말라고 나서 세금 왜 걷어? 이번에 그런 생각 들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핫하구나. 이 사람들은 그냥 기질이 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이 달라. 저 긍정적인 기질이 우리나라 달라. 사람 아니, 봐봐. 핫하구나가 나오는구나. 아니 그럼 봐봐. 와, 근데 기질이 다른데 봐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나고도 이렇게 빨리 일어선 거예요.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람들이요 이런 화끈한 기질이 있으니까요. 우리 대통령 시키죠. 이렇게 올라온 거야. 내가 봤을 땐 네.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큰일 났네요. 할 이야기는 많은데 벌써 11시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마무리하고 네. 끝낼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챕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예상을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단 하나의 종목 온리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윤진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내일 이란 전쟁 지금 주말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건설주를 갖고 왔어요. 오히려. 예. GS 건설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뭐 아실 겁니다. GS 그룹이 이제 동해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028년까지 1.2 기가와트 2029년까지 추가 1.2 기가와트 건설 계획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10조 원 이상 잠재 수주 규모가 좀 예상이 되는 만큼 이쪽 종목을 좀 볼만하겠다. 이제 GS건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지금 뭐 건설주들 여러분들 그냥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예전에 이제 와 여기서 이렇게 급등했던 지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쫙 내려와서 한 바닥 찍고 내려오고 또 두 바닥 지금 어떻게 보면 쓰리 바닥 자리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번 돌파하는 어떤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자, 저기 연결이 안 돼 있대요. 그냥 편안하게 네. 말씀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 GS건설도 한번 볼만한 자리가 아닐까. 일주일 동안 한번 본다면 뭐 어떤 괜찮지 않을까요? GS GS건설. 네, 건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석 대표님의 다음 주 전략과 종목 온리원. 저는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삼성전자. 삼성전자.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6월 말 7월 달 증시 수급 안 좋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럼 우리가 증시 수급이 안 좋으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업들이 올라가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좀 사놓으면 지나보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특히 우리가 이제 단발적으로 뭐를 하나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스페이스X 상장될 때 그 공모주 청약하느라고 나스닥의 주요 빅테크주들 때려가지고 스페이스X 들어갔다가 공모주 청약 끝나자마자 그 물량들 다시 그 빅테크주 들어가면서 나스닥 끌어올렸거든요.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 ADR 상장 때문에 당연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이나 삼전 하이닉스를 좀 때려서 여기 공모주 청약 들어갔던 물량들이 이제 청약 끝났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반도체주가 조금 괜찮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 ADR은 지금 밸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스페이스X는 상장을 한 다음에 떴다가 확 내려앉았지만 네. 저는 SK 하이닉스 ADR은 떴다가 더 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면 본주에도 아마 영향을 좀 좋게 주지 않을까 해서 일단 뭐 지난주 잘 잡아놨다면 이번 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난 못 잡았는데 하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조금 분할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기적으로 일주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장기가 아니에요. 이건 일주일 주간 방송이니까. 차트를 한번 좀 보시죠. 제가 요걸 준비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단기 상승 추세에서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쉬운 구간이긴 한데 다시 재상승으로 신고가를 바로 돌파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박스권 조정 장세, 지금 박스권 하단, 그래서 우리 김문석 대표님 말씀하시는 하단에서 상승을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시장 자체가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 심리가 이제 시장이 좀 갇히지 않았나, 사면 빵빵빵 신고가를 뚫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저변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 좀 반등을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워낙 많이 빠진 종목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2차 전지의 뭐 대표주라고 불리는 에코프로가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을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주간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에코프로를 선정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왜 BM 아니고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BM 말고? 뭐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냥 똑같다.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이니까 워낙에 많이 빠져서 양봉 하나 정도 나오면 충분하게 반등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지 않나. 아직은 제가 어쨌든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제가 일단 매주 일요일 10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종목 들고 나와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다 잘 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이번 주 파이팅 한번 내셔가지고 큰 수익 내시고 다음 주 일요일 저녁 10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자, 굿바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